네, 이제는 2강이네요. 자, 2강은 학원 산업에서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 그중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이용자란 우리 학원을 이용하는 사람이겠네요. 더 쉽게 말하면 수강생이라든지 아니면 수강을 문의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수강생의 나이가 어려서 만 14세 미만이어서 법정 대리인,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용하는 분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잘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잘 집중해 주셔야겠죠? 자, 좋아요. 그러면 바로 첫 번째로는 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라고 하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라는 것 정도는 거의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의서를 그냥 한 줄로 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하고 사인하는 것, 이걸로는 사실 동의라고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4가지의 양식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볼게요. 동의를 받을 때 고지 의무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개인정보 수집할 거예요. 동의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이 4가지는 반드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수집 이용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왜 수집하는지, 수집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수집 항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의 개인정보를 받을 거예요? 라고. 그래서 이 수집 항목에 없는 개인정보는 수집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성할 때 꼼꼼히 작성해 주셔야겠죠. 자, 세 번째는요. 바로 보유 및 이용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용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도 함께 고지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그러니까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나 이거 동의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동의하신 적 많이 있으시죠? 아마 이 4번의 내용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동의를 받으면 우리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정도는 지금 아마 확인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꼭 동의를 받지 않아도 수집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사항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 예외사항들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예외사항은 바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명시되어져 있지만 다른 법령에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된다라고 한다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먼저 따르는 게 아니라 해당 다른 법률을 먼저 따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부분 동의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꼭 동의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도 종종 생깁니다. 그건 조금 뒤에 가서 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밖에도 계약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불가피하게 수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이 경우에도 역시 우리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지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정보 주체. 여기서 말하는 정보 주체는 그 정보의 주인이죠. 이용자 본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이때 역시 동의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해보게 되면 개인정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려면 4가지 양식을 잘 작성해서 받아주셔야 되고
꼭 동의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외적인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해당 법령을 확인하지 않는다라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하면 위반 시에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잘 신경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동의사항을 구분해서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게 적어준다거나 흐릿하게 적어서 무조건 사인하세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내 개인정보가 이 정도 저 사람한테 지금 제공이 되는 거구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가 필요 없이도 수집할 수 있는 게 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것처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아니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라고 하는 개인정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만약에 우리가 홍보나 마케팅의 이유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실 거다 라고 하면 이때 이것을 명확하게 인지해 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학원 산업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 학원에서 누가 뭐뭐 대학에 이렇게 딱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수석으로 합격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 팜플렛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현수막을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분명해야 하거든요. 이럴 때는 반드시 명확하게 이를 안내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리지 않고 선택적인 거를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번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자인 경우에는요. 바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요. 최소한의 정보는 그 해당 아동에게 문의해도 문제가 없다. 직접 수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어머니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시니? 이런 건 우리 아동들에게도 물어볼 수가 있죠. 자, 이 정도는 직접 해당 아동에게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의서에 일단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어떻게?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는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자, 보면 홍보, 판매 또는 이와 관련된 목적으로 우리가 수집하고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때 반드시 연락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는요.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자, 그리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이거는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될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개인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해줘야 한다라고 하면 표시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연한 글씨로 적으면 우리 인식했다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글씨는 9포인트 이상,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은 크게 적어서 이런 걸 수집하고 이렇게 사용하는구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색깔을 다르게 한다거나 굵게 한다거나 밑줄을 친다거나 등등등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따로 요약을 하는 것도 인지하기가 쉬울 거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 무조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면 만사 오케이일까요? 그거는 또 아닙니다. 우리가 처리가 제한되는 개인정보들도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떡하니 보이네요. 다 같이 따라해 가볼까요? 민감, 무슨 정보? 민감 정보. 두 번째는 고유 식별 정보. 무슨 정보라고요? 맞아요. 우리 1강에서 배웠죠? 민감 정보, 정신적 정보고요. 고유 식별 정보는 나만 가지고 있는 정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원칙적으로는 수집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주체에게 반드시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아니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민감정보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의 가치관, 사상, 신념 등을 말하는 거였고 고유 식별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자, 쉬운 예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이 부분이 많이 애매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수집 금지된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일생생활을 하시면서 정말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 것 같으세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서 창구에 계신 분께 말씀드립니다. 저 통장 만들러 왔는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해당 은행 직원은 저에게 무엇을 제시하라고 할까요? 그렇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겠죠?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머머, 지금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된 거 몰라요? 그거 저한테 왜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제가 컴플레인을 겁니다. 그 은행 직원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여자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수집이 금지됐지만 우리가 법률적으로 수집을 괜찮다, 수집해도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는 곳에서는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통장을 만들 때는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 게 맞죠. 자, 이런 식으로 꼭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가 괜찮다라고 허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고유식별 정보는 이런 게 아닌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고요. 민감 정보 역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수집할 수 있는 정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집중해 주실 게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는요, 구체적으로 처리 근거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함이라고 되어져 있죠. 똑같은 말을 두 번 쓰셨네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이 말은 뭐냐? 민감 정보와는 다르게 고유식별 정보의 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정보 주체자가 별도의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면 수집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내가 주민등록번호 줄게요 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수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돼서 이제 우리가 수집에 대한 걸 알아봤다라면 유출되거나 노출되는 것도 막아야 되겠네요. 그럼 이쯤에서 유출은 뭐고 노출은 뭐죠? 궁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출 안에 노출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개인정보 유출의 정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자, 정보 주체, 다시 한번 정보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내가 통제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상실했어요. 또는 권한없는 자의 접근, 흔히 해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 등을 허용한 경우 이게 고의거나 부주의거나 상관없이 이 모든 걸 유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중에 노출은 보여지는 걸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애매하다고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우리가 게시판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때 이름, 연락처를 기재하죠. 이때 답변 등으로 게시할 때 그 해당 문의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보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보여졌어요? 우린 이걸 뭐라 그럽니까? 노출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이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정보가 저장된 DB, 데이터베이스, 정보 등을 얘기하는 거죠. DB를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다시 해킹을 말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보여진 게 아니라 누가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유출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그러니까 종이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서류나 이동식 저장 장치, 우리 USB 등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휴대용 PC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이것도 부주의인 경우긴 하지만 무언가 보여지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유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검색 엔진 등을 통한 사이트 내에 개인정보가 수집, 저장돼서 일반인이 노출된 개인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이거는 쉽네요. 다시 한번 노출된 개인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노출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눠보니까 조금 애매해요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쉽게 정리하자라면 유출이나 노출 모두 우리가 고의나 부주의로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우리가 제공되었다거나 보여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영상 정보에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라 그러면 CCTV도 다 영상정보에 포함이 되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바로 CCTV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CCTV를 촬영할 때에는 4가지의 양식이 반드시 설치되어줘야 됩니다. 이 안내판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치 목적. 자, 두 번째는 설치 장소. 세 번째는 촬영의 범위. 네 번째는 촬영의 시간.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관리 책임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디에 설치하느냐? 바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설치해 주셔야 돼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이 CCTV는 누구나 설치 운영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는 아닙니다. 설치 허용 범위가 있어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거나 범죄 예방이나 아니면 화재 예방을 위해서 또는 교통의 단속이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설치하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공개된 장소에 개인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고 있다라고 하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사무실이나 또는 학원의 로비 등은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출입이 통제된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이라든지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에 CCTV가 설치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정보 주체자의 수집 비용 동의서가 추가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문제 볼게요. 이렇게 나왔던 내용이 나와 있네요. 풀어볼까요?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 CCTV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경우 말씀드렸었지요. 이 경우에는 정보 주체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CCTV 그러면 안내판만 설치하면 아무렇게나 막 찍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개인정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CCTV 운영 관리 방치 수립이라는 것을 작성하셔서 이용자들에게 우리가 공개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설치 근거와 설치 목적. 안내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설치 대수와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가 어디인지. 자, 그리고 관리 책임자는 누구이고 접근의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영상 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관, 보관 장소나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나아가서 누가 보고 싶다 그러면 열람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잘 작성되어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야 한다.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라면 함께 안내해 주셔야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열람에 관련한 내용. 자, CCTV를 찍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가서 저 그 CCTV 좀 봅시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열람을 할 때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돼요. 우리 CCTV 못 보여줍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죄나 지금 재판에 수사하는 중입니다. 그럴 때 이걸 보여주면 조금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아무리 CCTV를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관기간이 경과돼서 파기된 경우는 보여주기 어렵겠죠. 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때는 우리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이걸 보여주었을 때 다른 타인의 제3자의 개인정보가 어떤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역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정도는 아니고 보여줄게요. 보여줄 건데 기록하셔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차근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자 하는 열람을 요구한 정보 주체자의 성명과 연락처, 그리고 뭘 보여줬는지, 파일의 명칭, 이걸 왜 달라고 하는지, 열람의 목적, 그리고 거부했다라면 구체적인 사유, 마지막으로 사본을 제공했다.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어떤 파일로 제공했다라고 하면 해당 영상 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까지 우리는 기록해 두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순서가 조금 궁금해지겠네요. 개인 영상 정보의 어떤 열람을 요청할 때 처리 절차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서를 제출해야겠지요? 방금 전에 확인했던 기록사항 등을 잘 기록을 했다라면 이게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본인이 맞대요. 그럼 이제 이 영상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영상을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그 영상 속에 제3자가 포함되어져 있어서 이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진 않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제3자를 마스킹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쉽게 말해서 모자이크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모자이크 처리까지 해서 제3자의 사생활을 존중한 후에 우리가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 이 순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본 원칙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막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의 촬영해 주셔야 되고 CCTV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임의적으로 조작을 한다든지 녹음하는 것 금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내판 설치해야 된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관리 방침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책임자까지 지정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보관과 파기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위탁한다라 그러면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람 청구의 거부는 할 수 있지만 자기 영상 정보 열람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번 2강에서는 확인을 해봤던 것 같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2강의 키포인트. 첫 번째, 수집과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닌 경우들도 있다. 하지만 동의를 받을 때 얼핏설핏 받으면 안 되고 꼼꼼하게 확실하고 명확하게 받아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동의받는 방법 말씀을 드렸었고 처리가 제한되는 개인정보들도 있다. 예를 들면 민감정보나 고유식별 정보들이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출과 노출의 차이. 자, 뭐가 보여주느냐 아니면 누가 가져갔느냐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정보 설치 운영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우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확인해 봤는데요. 도움이 좀 많이 되셨을까요? 바로 학원에서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